하겠습니다.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이렇게 갈 길이 많아서 먼데 민주국가의 초입에서 너무 세월 많이 끌었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헌법하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가라는 걸 정치 영역에 대해서 보면은 현행 헌법이 일단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대통령의 권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 국세청, 국정원 하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생각하면은 대통령 1인에게 상당히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또 성자 독식의 결과를 가지기 때문에 일단 당 몇 프라도 더 받아서 대통령을 배출한 세력이 일단 성자로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조금이라도 지면 모든 걸 다 박탈당하는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끊임없이 승리를 위해서 계속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되면은 여당은 정권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열심히 하고 야당은 일단 어떻게든 정권을 도로 찾기 위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강경하게 투쟁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가 되게 쉬운 그래서 결국 정치가 사실은 국민들의 갈등을 잘 조정하고 그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서 통합해 나가는 그러한 갈등 조정자적인 역할을 정치가 많이 잘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갈등을 오히려 정폭시키는 기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어떤 하나의 소리라고 보면 그 소리를 정폭시키는 확성기의 역할을 정치가 하고 있고 그걸 잘 이렇게 튜닝하는 튜너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도 법이 만들어지고 발전이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그래도 정치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야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상 우리가 뽑는 대표자들이 과연 우리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대표자인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 경상도에는 여당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은 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표는 전부 4%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 4% 묻히는 사람들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묻혀버리죠. 이러한 부분이 지역 구도가 강한 나라에서 소선거구제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자체도 소위 말하는 다수 대표제에 의해서 성자 독식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이게 뭔가 극명하게 승부사적으로 막 한 다음에 탁 치면은 끝이고 이기면 모든 걸 가지면서 막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 국민들에게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주권자들이 사실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데 주권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정치에 대한 환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고요. 예, 그래서 개혁의 방향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나 이런 부분은 헌법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분산하는 아까 제가 권력 분립의 취지를 주권자 입장에서 어떤 취지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행 헌법의 면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산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거제도도 국민들의 민의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 대표성이 강한 어떤 구조로 바꿔나가는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개념을 또 배울 필요가 있는데 다수제 민주주의, 협의제 민주주의 이런 말을 씁니다. 레이파트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 다수제 민주주의가 바로 다수 대표에 의해서 딱 다수표를 얻으면 승자가 되어서 모든 걸 지배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전혀 지분을 못 가지는 그런 것이 다수제 민주주의.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협의제 민주주의. 협의제 민주주의는 사회의 중요한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실제의 권력 구도에 반영이 되고 그 부분에 서로 협의해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내각제 하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되면은 여러 정당이 이렇게 사실은 권력을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서로 계속 논의해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 과정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확성기가 아니라 튜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하나의 권력자가 이렇게 권력을 전형하면서 절대 권력으로 부패나 여러 가지 불이나 이런 부분을 저지를 가능성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일단 권력 구조에 대한 헌법 개정, 이게 헌법 개정 이슈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도 이제 오늘 강의 한번 들으시고 나서 헌법 개정에 관한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이슈들이 논해지고 있는가라는 걸 조금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로 바꾸는 건 어떤가? 아니다. 그보다는 독일과 같은 의원 내각제를 취하자. 아니다. 대통령을 완전히 또 없애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정서상 곤란하니까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 내지 수상이 내각제하고 비슷하게 총리 내지 수상이 내치를 담당하는 식으로 이원정부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이원정부제는 오늘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시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사실은 저도 지지하고 실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마 헌법 개정이 지금 그렇게 모멘텀이 강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된다면은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행 헌법을 그냥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책임 총리제 같은 걸 좀 구현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미가 제가 생각할 때 크지 않고 오히려 책임 총리제 같은 걸 실시하기도 오히려 곤란해지는 그러한 면에서 계약적인 면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의원 내각제라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실제 통일을 잘 이루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국민들이 만족스러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독일 같은 나라도 의원 내각제를 이제 잘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많은 선진국이 실제 의원 내각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원 내각제를 우리나라에서 실제 실시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국민 여론이 내각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의를 많이 두고 있고요. 이 내각제라는 것은 결국은 또 국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국회에 대한 신뢰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국회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현재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국회 구성에서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도 못한 선거제도의 문제도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내각제부터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어려운, 그리고 실제 이렇게 내각제로 가게 될 경우에 현재 상태라면은 오히려 금권정치라든가 재벌의 어떤 경제 권력에 휘둘리게 되는 그러한 면도 강하고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각제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를 국민들이 구성을 잘하고 나면은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지는 내각이 되어서 어떤 한 일인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결국 국민들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잘 이렇게 조율되어서 정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면에서 내각제의 상당한 장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나 내각제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리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이걸 넘어가 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현상 유지를 하는 건 어떨까? 현상 유지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정치의 많은 문제는 정치 문화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정치 문화가 타협과 대화 이런 부분에 명숙하지 못하고 늘 그냥 모였다 그러면은 서로 싸우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좀
정치 문화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좀 언급을 한 것처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하고 비슷하게 사실은 그러한 정치 문화 자체도 현행 제도의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더 강화되거나 조장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먼저라 그러면 아무 대안이 사실상 없을 수 있는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정치 문화 자체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정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이유는 일단 외치를 제외하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각제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내각이 국회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집니다. 국회가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걸로 인해서 전국에 큰 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 불신임권 행사라 그래서 불신임을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총리로 뽑아야만 불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아무튼 국회라는 국민이 뽑은 그 많은 다수의 대표자에 의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러한 정치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1인이 권력기관을 다 장악하면서 이렇게 사실상의 군주하고 비슷하게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은 좀 약화되는 거죠.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직선에 의해서 선출하는 대통령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있더라도 상징적인 지위만 가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와 통일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도 약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을 수 있는 한편으로 총리가 직접 내정을 운영하면서 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외치에 전념하면서 또 서로 상호 견제를 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견제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근본적인 성자 독식의 권력 집중을 좀 완화하면서 내각제적인 또 운영을 좀 더 이렇게 한편에서는 실험해 볼 수 있다. 그것이 결국 통일을 지향하는 면에서도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 더 많은 갈등을 우리가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바람직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실천의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이러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좀 현실적으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이 원래 이원 집정부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권력 남용에 대한 그 우려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국민들도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고 현행 헌법에 약간의 내각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대통령제이면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일정한 그 내각제 요소가 아주 상징적이나마 들어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현행 헌법의 부분적인 개정에 의해서 충분히 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헌법은 어떤 몇 명의 선각자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의 광범위한 상식적 어떤 판단과 동의와 지지가 모아져야 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재 그런 여건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면에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모아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쟁점들이 있는데 저는 대통령 선거 방식에 있어서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헌법 개정의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현재 5년의 단임제로 되어 있는 것을 4년 임기의 중임제로 한 번은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 주권의 면에서는 좀 더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국민을 무서워하면서 초임 4년을 사실은 지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현재 지금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안으로는 6년 단임제가 제한됐는데 6년 단임제보다 제 생각에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나은 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헌법 개정 이슈들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자치를 대폭 강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도 역시 통일을 대비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각 지방이 그 지방에서의 어떤 자주적인 재정에 대한 권리나 또 입법권도 조금 더 강화해서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될 것인가라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헌법 개정의 이슈가 양원제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의 안에는 양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이 양원제라는 것은 실제로 통일 헌법을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원이 하나 필요하겠다. 남한과 북한이 동수로 만나서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걸러내는 그런 상원적인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이제 남북 통일을 생각하면 양원제가 필요할 수 있지만 통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양원제라는 것도 하나의 권력 분산의 방법이긴 하지만 아마 국민들이 양원제까지 나오면 헌법 개정이라는 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되고 아마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 지금 시스템보다도 더 골치 아파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원제를 만약에 통일헌법을 생각하면서 준비한다 그러면 그거는 미리 이제 통일에 처음 해서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 합의에 의해서 통일한다면 이러이러한 모델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미리 만들어 놔야 되고 거기에 양원제가 포함될 수 있지만 현행헌법의 개정 논의에 있어서 양원제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헌법 개정의 이슈만으로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협의제 민주주의를 충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된다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이 국회의원 선거제도까지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항들을 좀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일단 우리 현행 헌법을 보면은 헌법 개정 이슈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대표자를 선거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손질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은 현행 제도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다수대표제다. 다수대표제인데 소선거구제가 지역구도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국민의 의사를 실제로 제대로 대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현재도 비례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례대표가 현재 18%밖에 안 됩니다. 18%만으로는 비례대표의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더 큰 구조로는 다수대표제가 더 크게 구조적으로 차지하고 있고 이 비례대표는 약간의 비중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민의 대표성이라는 대표성을 국민의 어떤 다양한 의사를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대표성을 대표자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좀 기반으로 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정당법을 또 개정하는 이슈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제도 개혁이 하나의 패키지로서 잘 이루어지면은 민주적인 어떤 당내 선거에 의해서 사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뽑히고 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의사는 실제 정당 지지도에 정확하게 비례하게 이렇게 쭉 국회의원이 선출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 중대선거구제는 장점도 일부 있지만 단점이 훨씬 큰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 학자들이 별로 권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각 선거구별로 뽑는 것은 전혀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 개혁이고, 국민들도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내가 정당 투표만 하고 인물 투표를 전혀 못한다, 그럼 뭔가 아쉬움을 느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선거구별로 인물 투표를 국민들이 하면서 동시에 정당에 대한 그 투표가 그 비율대로 정당 별 의석 분포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입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에 의한 투표를 하긴 하는데, 일단 의석 배분 자체는 정당에 대한 투표가 100%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소선거구제의 실제 그 인물에 따른 그 투표가 있다 보니까 그 결과가 더 초과될 경우에는 초과 의석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그 의석 구도면에서 100%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히 이상적인 제도인데, 이 이상적인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면 아까 말씀드린 협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이러한 제도가 가장 기득권적인 어떤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되는 그런 제도여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것 비슷하게 주권자들 이런 걸 잘 알고 막 여론을 모으면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행과 같은 걸 이제 그 병립제라고, 소선거구제하고 비례대표제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은 이 병립제라고 하는데, 이 병립제 하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지금 18%에서 한 50% 정도까지 늘리는 그러한 방안이 또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자선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사실 민주국가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걸 본 것이고요. 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남은 몇 가지들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 이 부분은 복지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는 이미 제가 이제 사회민주주의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국가가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방임하고 방치하면서 최대한의 자유를 경제 주체들이 누리도록 해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 정의 또 사회 복지 그러한 부분이 구현될 수 있게끔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국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그것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평균주의적으로 똑같이 잘 산다,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건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체제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능한 한 기본적인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그 인간다운 삶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골고루 기본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것인데, 이러한 복지국가의 이념적 기초로는 이제 사회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의 헌법과 가장 부합되는 정의에 대한 개념을 주장한 사람은, 여러분이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아마 존 롤스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존 롤스가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에 의해서는 또 상당히 운이 나쁜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보상해주는, 그래서 자유를 바탕으로 하면서 정의와 평등으로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정의로운 것으로 주장한 롤스의 개념이 사실 굉장히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하고 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자유의 좀 더 실질적인 내용, 평등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 이러한 부분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괴와 사회 연대성, 여러분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도 사실 세문녀 사건 같은 거 이렇게 접하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가슴이 아프다 하면은 바로 그 가슴이 아픈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 중요한,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실천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이 함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헌법 정신으로도 있는가. 실제 프랑스 헌법에는 이 국시의 하나로 파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파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정의, 인도와 동포애 이런 것을 헌법 전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 이러한 정의, 또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그리고 파괴, 또 사회적 연대 이러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념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좀 더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나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도록 한다라고 할 수 있고, 실제 현행 헌법에 복지국가라는 말은 그냥 헌법에 없는 걸 가져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굉장히 그 복지국가의 이념을 담은 많은 규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의 광범위한 인정, 또 재산권을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 의무성을 부여하고 있다든가, 또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정책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펼칠 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헌법에는 없는 많은 파트가 독일이나 유럽의 많은 복지국가의 모델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헌법에 이런 걸 규정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시장경제에 관한 그 규정을 119조에 둘 때 단순히 시장경제만 강조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1항과 2항을 둬서 1항에서는 시장경제의 자유를 강조하는 함과 동시에 2항에서는 2항을 보시면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에 읽어보십시오. 좋습니다. 국제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 간의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의 이제 2항 부분이 결국 좀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와 복지 이런 부분을 이제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1항은 자유와 창의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파는 1항을 더 강조하고 좌파는 2항만을 강조하는데 헌법은 1항과 2항을 다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가 가지는 효율성과 또 그것이 가지는 경제적 자유, 창의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정의와 복지와 또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현행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도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이항 규정은 있어 왔었어요. 우리나라가 실제 완전한 의미의 경제적 자유주의 국가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발전 국가 시대를 거쳐오면서 국가가 사실상 거의 계획 경제에 준할 정도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하면서 이렇게 넘어오면서 사회 정의라는 요소를 5공화국 때도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순수한 자유주의를 강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현행 헌법에 새삼스럽게 경제민주화가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가 일정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건 항상 있어 왔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 자유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더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하나의 보완 장치로서 이제 의미 있게 된 것이고, 현행 헌법의 사회 정의라는 것보다는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은 강한 경제 권력이 약한 경제 주체들을 사실상 종속시키는 일종의 독재와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중소기업을 아까 우리 이제 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엠비라는 거는 로펌이 아니고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을 제가 운영하면서 저도 뭐 하청도 해보고 온갖 걸 다 해봤었는데 실제 중소기업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장사가 된다 싶으면 대기업이 엄청난 물량으로 그 대기업이 일단 뛰어들었다 그러면 거의 그런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종을 잘 봐야 돼요. 이게 대기업이 정말 탐낼 만한 업종이면 굉장히 위험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고, 대기업이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탐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 이 재벌의 2세, 3세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재벌 회사들이 심지어는 이제 빵집도 하고 커피집도 하고 막 걸 다 해야 되는 막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재벌이 막 협조하지 않는 능력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 중소기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막기 위한 그러한 지나치게 강자가 약자들을 폭속시키는 이런 식의 질서가 되면은 시장 경제 자체가 사실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국가 개입을 단순히 최소한의 국가 개입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국가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헌법학자들은 사회적 시장 경제, 그 부분인 독일 시스템을 우리나라 이제 헌법학자들이 독일 유학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독일에서 실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헌법의 이 백색 구조에 대한 해석으로도 다수설이 사회적 시장 경제를 규정한 것이다. 시장 경제는 1항이고 앞에 적도으로 붙은 사회적이라는 부분이 2항인데 바로 사회적이라는 말이 사회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의무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 막 정치권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나와가지고 뭐 막 이렇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규제를 위한 논리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경제민주화는 갑자기 난데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오랜 역사적 경험에 의해서 자유방임주의로는 결국은 약육강식으로 됐을 때 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했고 혁명 세력이 막 일어나고 사회 혼란이 극심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친 자유방임주의도 안 되고 사회주의도 이미 우리가 봤듯이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도 실패하고 그러면 유일한 대안이 사실은 기본적인 자유를 바탕으로 하면서 그 위에 평등을 위해서 국가가 특정한 범위 내에서 개입해서 가급적 잘 살면서 조화를 이루고 혁명의 가능성을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유럽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부터 그런 걸 만들었고 우리도 이제 그걸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아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마치 헌법의 무슨 법리인 것처럼 규제는 최대한 완화해야 되고 세금은 최대한 줄여야 되고 이런 식의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해악이 될 뿐이니까 국가 역할은 최소화하고 경제 주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마트가 들어와서 주변의 상권이 다 그냥 없어져도 좋을 그런 자유를 사실 한동안 누렸던 것이죠. 그 사이에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국민들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이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이제는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헌법적으로 분명한 근거가 있고 사실은 그 방향이 옳았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헌법상 복지국가 원리의 실사점이라고 제가 정리한 것은 이 부분에 결국은 어느 한 그 여나 야의 그런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만이 아니라 깊이 역사적인 인류의 어떻게 보면 지혜가 모인 것이고 우리 헌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핵심 가치이고 이 부분은 사회주의적으로 가자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적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올바른 제도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현재로서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피폐화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다. 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또 포퓰리즘식으로 대책 없이 막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복지국가를 제대로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세밀하게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 있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기민주주의 서로 당파적으로 싸우기보다는 누가 효과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가라는 것을 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정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강론적으로 과연 그러면 우리 헌법을 여기에서 개정할 사항이 있는가? 많은 과거에 신자유주의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할 때 많은 학자들이 헌법 119조 2항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부분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 거죠. 그 119조 2항으로 이념적으로 이렇게 좀 중도화하면서 뭔가 필요할 때 지금은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다시 좀 살아났습니다. 바로 작년에 일부 유통산업발전법을 이런 걸 통해서 근무시간, 영업시간을 좀 제한하고 또 휴일, 의무 휴일이나 이런 부분을 뭔가 자유를 조금 뺏는 대신에 그만큼 국민의 일정한 부분의 삶을 보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헌법에 있어야 나중에 열심히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기 위한 그러한 법 규정들이 위헌 시비가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9조 2항은 사실 꼭 필요한 거예요. 119조
이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더 큰 문제는 헌법 따로 경제질서 따로 경제질서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인 흐름으로만 흘렀다. 자유가 중요하지만 경제주체에 있어서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상황 속에서 지나치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은 약자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같은 걸 정비하는 부분입니다. 공정거래법에 대한 것이 있고 이 공정거래법에 크게 봐서 비슷하게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거래에 있어서의 약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보장해주는 많은 법제들이 좀 더 강화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하는 부분들 바로 그런 걸 잘하면 사실 중소기업이 조금 더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국민의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거든요. 고용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조금 더 마음 놓고 이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중소기업을 해봐서 알지만 그냥 금전적인 지원을 회사 선변해서 하는 것은 경쟁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 돈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인력 공급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인프라적인 지원이 사실 철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도 좀 더 강화될 수 있게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규제하고 관련해서 사실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종의 이제 경제적인 질서 면에서 자유를 우리가 IMF 때부터 많이 이제 받아들인 자유를 강조하는 그 논리가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냐 하면은 규제는 나쁜 것이다. 최대한 규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규제 완화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흐름입니다. 지금도 이제 규제 완화의 논리는 굉장히 강한데 저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해요. 괜히 공무원들 힘만 서게 만들지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규제는 마땅히 철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규제와 같이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래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사회 정의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다 없애버리면 결국 국민은 국가에 전혀 의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철폐할 거는 철폐하고 오히려 강화할 거는 강화하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걸 이제 스마트 규제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약간 또 서로 이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서는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앤드 저스트 뭔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정의를 생각하는 그러한 규제 정책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있고 끝으로 이제 평화 국가에 대한 부분을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행헌법에 국제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 평화통일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과 관련한 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헌법은 모든 통일을 다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통일을 하면 좋다라는 통일지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통일도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통일이어야 하지 반평화적인 폭력적인 전쟁의 방법으로나 혹은 또 이제 통일 상태 자체가 굉장히 비평화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통일이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분단 상태 자체가 평화에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또 통일을 꿈꾸는 통일 좀 더 완전한 잘 이렇게 함께 평화를 누리고 함께 인권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누리는 그런 남북이 함께 하나 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를 꿈꾸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통일의 기본 원칙, 헌법상에서 사실 명시적으로나 무시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화통일, 지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평화통일의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헌법에 이미 통일의 앞에 그 평화라는 걸 딱 붙여가지고 평화통일이 아닌 무력에 의한 국전통일 이런 부분은 지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의 원칙, 자유민주적 통일의 원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화통일의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은 그 우적인 통일지상주의가 헌법에 반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라면은 자유민주적 통일의 원칙이라는 것도 평화통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가 봤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할 의무. 근데 이 자유민주적인 통일의 원칙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극좌적인 통일지상주의는 위헌적이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해서라도 통일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는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기초가 되는 그런 우리가 최소한 누려야 될 어떤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위해서도 그 부분을 양보하면서 통일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권과 주권과 모든 걸 포기하면서 통일한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런 올바른 방향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현재의 북한하고는 대화할 필요가 없고 교류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결코 아닌 것이죠.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 자체를 우리가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통일을 할 수는 없지만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접촉의 과정 없이 갑자기 통일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떨어지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선물처럼 떨어지는 통일을 많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대박이 아니라 재앙으로서의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는 남북한의 이 어마어마한 이질성과 정치체제의 상향과 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두에게 통일하는 권리인데 그 부분을 다 보장해줄 수 있는 우리의 시스템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탁 통일만 하면 좋다 이것보다는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평화가 먼저 남북한의 서로 체제가 좀 다르더라도 최대한 평화로운 교류를 먼저 하면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헌법과 관련한 영토 조항에 대한 문제는 이제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법제 면에서 사실은 이 통일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 리더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잘 잡혀가지고 남북 관계가 개선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옵션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의 구제적인 성격을 좀 완화하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도 조금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하려다 보면은 국론분열만 되지 사실 잘 성과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잘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남북 관계도 많이 개선된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 개정 논의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현재의 영토 조항을 약간 개정하는 부분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절한 논의가 아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의문이나 이런 걸 또 나중에 나오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으로 결국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는데 결국 그 헌법의 핵심 가치는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이것만큼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틀림없이 헌법에서 그런 원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의 이상을 생각할 때도 전혀 충돌 없이 정말 내가 하나의 크리스찬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인데 내가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과연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한번 돌아보시면서 헌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참된 민주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복지국가도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평화로운 통일국가 그것을 위해서 일단 평화를 기초로 해서 이렇게 통일을 잘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더 또렷하게 하나의 꿈으로 이상으로 그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종종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좀 빼먹고 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일단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잠깐 질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